네. 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벌써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인가요? 3월달 들어서 3주째. 그렇죠?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진도 어디 나가는지 관심이 없으셔. 자, 그러면 어디 할 차례냐면 고용인 할 차례입니다. 고용인. 응? 어디 할 차례? 응? 고용인 아니에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교재 어디 펴시냐면 166페이지 펴시고, 네. 밑에 있는 종업원 얘기하는 겁니다. 종업원을 잘 써야지 돈을 번다. 종업원이 사고 쳐가지고 망한 사장님이 한둘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자, 종업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장님 중에서 보면 증이 있는 소공, 증이 없는 보조원 두 종류. 차이점 생각해 보면 소공은 자격증 갖고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계약서 써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다 도장을 찍어요. 도장. 네. 도장 찍을 의무가 있으니까 찍을 도장에 대해서 등록을 시켜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중개보조는 증이 없고, 증이 없으니까, 그죠? 중요한 일을 못 하겠죠. 계약서 못 써주니까 거기에다가 찍을 날이 의무도 없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무가 없으니 도장을 등록할 의무도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어디 있는 거 찾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 중에서 어디에다 꼭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크할 부분은 제가 갈 거예요. 이건 상식에 해당하는 거고, 요때 이제 중요한 것은 소공될 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실무교육. 보존되려고 할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꾸로 했어요? 아, 이거 빼고 하라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참을만 해요. 막 숨이 차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장님은 종업원을 쓸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돼. 결격자 아닌 사람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그러면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결격자 아닌 사람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신고 하셔야 돼. 여기가 핵심이요. 그래서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고용된 실장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업무 개시 뭐요? 전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랐을 때도 종료신고 하셔야 돼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때는 종료된 때부터 10일 이내 종료신고 하도록 돼 있다. 요건데 시험에서 이거 제일 중요하죠. 두 개를 잘 구별하시고 종료신고가 10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교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면 두 개를 다 기억하려면 힘드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료신고를 패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몇 명이냐? 10명이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진짜 옛날에 잘 살았다. 일제시대에도 잘 살았고 그전에도 잘 살았다 하면서 이제 종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느냐? 종이 엄청 많았다. 종이 10명이 됐다. 그게 이제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종이 10명. 요건 업무 개시 전. 요게 10일 이내로 잘 나와요. 종료신고가 10일 이내입니다. 여기가 요 장면에서 제일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용신고를 들어가게 되면 관청이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볼 텐데 보고 밑줄 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한다. 소공에 대해서 고용신고 하셔야 되거든. 뭐 보존도 하지만 그때 고용신고 들어갔을 때 관청은
소공이라고 해서 고용신고 들어왔는데 진짜 증이 있는가? 시도지사한테 확인해서 알아봐요. 이게 첫 번째. 요거. 두 번째는 결격자인지 알아봐요. 신원조회를 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전과 기록이 있는가, 그죠? 그걸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관청이. 그래서 결격자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봐. 아까 소공이 되려고 할 때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 보존 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 그거 받아놨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교육 받았다고 그 수료증 사본을 갖다 내야 됩니다. 그 서류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등록관청이 확인해 줘야 되는데, 요게 또 최근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 세 가지를 암기해 버린 게 필요해요. 등록관청이 확인할 게 뭐냐? 세 가지인데 밑에 암기 방법 보시면 혹시 자살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라. 그죠? 자살 교육 받아도 혹시 자살해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결 교육을 혹시 받은 그 사람인지 확인해 봐라. 자결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오. 그러죠? 우리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큰 놈이 최근에 보니까 약간 우울증 증상인가 뭐 모르겠는데 하여간 말도 잘 안 하고 맨날 뚱 해 있고 막 그러고 말을 시켜도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대답하고 끝 이렇게 되니까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우울증 증세가 좀 있죠. 저도.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느 정도는 다 있어. 그게 이제 일종의 뭐 몸으로 치면 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쯤 되면 또 우울증 힘도 안 나고 막 그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막 신나서 돌아다닐 때가 있고 그러니까 참. 근데 저는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When We Disco. 그 노래를 들으면 좀 있다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들썩들썩해 막.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약은 뭐냐면 음악 같아요, 음악. 여기서 자가 뭘까요? 자격 확인. 결은 결격자인지 확인. 교육은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이렇게 자결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라. 요거죠. 그래서 교재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168페이지 넘어가시고 거기서 가로 2번에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첫 줄에 보면 고용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고용했을 때는 둘째 줄에 언제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시라. 업무 개시 전 나왔죠. 둘째 줄에. 그때 둘째 줄 끝부분에 가시면 고용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둘째 줄 끝부분 전자문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자문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줄에 가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종료신고하게 돼 있죠. 언제까지요? 그게 10일이네. 이렇게 됩니다. 10일이네. 종이 10명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가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세 줄을 다 밑줄 그으시고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한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 자격을 확인 요청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뭘 확인하냐면 결격자인지 확인하시고 또 하나 더 확인하는데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결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그죠?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면 이거 있죠. 이거. 넘겨버렸네. 칠판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결격자인지 아닌지 신원조회가 한국 사람은 되는데 외국인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이게 신원조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 스스로 나 결격자 아니에요 라고 서류를 내야 되겠다. 등록 신청할 때도 그랬었죠. 외국 사람만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됐었죠.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위에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가운데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 누구만 내는 거예요, 이건? 외국 사람.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교육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이 첫 줄 보면 소공이고요.
소공은 자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실무교육. 동그라미 2번은요. 중개보조원이 첫 줄에 나와 있죠. 중개보조원은 둘째 줄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직무교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책임지는 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이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170페이지 보시면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170페이지에서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첫 줄에 있습니다.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업무상 행위는 고스란히 누가 한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회사가 한 행위로 뭐요?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만히 보면 여기가 한 행위지만 여기가 한 걸로 치는데 여기서 한 행위 중에서 영업상 행위만 개공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다 100% 책임지는 건 아니고 어떤 행위만? 업무상 행위. 여기에 형광펜 칠하셔야 되고 따라서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꿨다든지 개인적으로 누구를 갖다 폭행을 했다. 그랬을 때 배상 책임지는 것은 사장님은 아니에요. 그 고용인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건. 그건 사장님 영업을 해주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업무상 행위만 책임지게 돼 있고 따라서 모든 행위를 다 개공이 한 걸로 봐서 책임지고 그런 건 없어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용어 아셔야 돼요. 용어. 여기 보면 우리 개공의 행위로 뭐예요? 본다라고 돼 있죠. 본다. 이 말이 이제 의제한다. 되게 센 말이에요. 간주한다. 이런 말이고. 이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용어 중에 보면 추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추정한다 이 말은 좀 약한 말이에요. 추정합니다. 이렇게만요.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추정한다. 이렇게. X.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간주한다. 이렇게 되시죠. 그러니까 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봤죠? 그럼 이제 책임지는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자 넘어갑니다. 아 참 이거 여기서 영업상 행위 중에 이제 문제됐던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경리 아가씨였는데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계약금을 맡겨놨던 거예요. 계약을 못 해갖고 그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 중인 계약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횡령을 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계약금을 보관하는 행위도 업무상 행위에 들어갈까요? 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여기 들어가면 책임져야 돼. 여기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계약금 보관하는 행위도 업무상 행위에 들어간다고 본 겁니다. 경리 아가씨가 돈 들고 날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책임지시오라고 판결 나니까 업무상 행위의 범위를 우리 판례는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활동 그 자체도 영업상 행위지만 그 중개 업무랑 관련된 행위도 싹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이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판례가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민사 책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좀 교재는 앞에 있네요. 169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 고용자는 이제 그 사장님 얘기예요. 고용자 책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 하면서 이에 따라서 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고 있다. 이거 판례거든요.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책임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아니 고용인 여기 전에 지난주 중개법인까지 업무까지 했었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갑니다. 네. 고용인의 이 잘못된 활동이 나옵니다. 고용인이 사고를 친 거예요. 이렇게 사고 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짓말한 겁니다. 속이는 거. 네? 그래서 손님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근데 고용인이 중개활동을 하면서 거짓말 친 것은 개공이 거짓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고용인이 물어주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 고용인이 거짓말 친 것은 종업원이 거짓말한 것은 사장님이 거짓말한 꼴이니까 여기도 책임진다. 여기도 함께.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해석하냐면 연대 책임. 그래서 둘이 같이 물어주게 돼 있다. 둘이 합쳐서. 만약에 피해 입은 것이 여기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 마이너스 난 거에 대해서 여기도 책임이 있고 여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3천을 물어주게 돼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대 책임.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다 그러면 이 사람 관점에서 보면 배상 청구를 여기에다가 3천 물어내시오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돈 없으니까 이쪽에다 3천 물어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이쪽에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때 그 소장에다가 여기 있는 A하고 B를 둘 다 적을 수도 있어요. 둘 다를 상대로 해서 물어내 하여간 둘이 합쳐서 3천 물어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바로 연대 책임. 이렇게. 근데 이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렇게 쳐들어갔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 난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부를 물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3천을 갖다 물어줬다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한테 나중에 다시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일부를. 이 사람이 사고 치는 바람에 여기서 대신 물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물어준 거에 대해서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 그래서 이게 연대 책임의 끝은 뭐냐? 구상이다. 이렇게. 그리고 무서운 게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실질적으로 손님한테 고객한테 직접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요. 여기가 거짓말한 거죠. 그래도 무조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다. 무조건 책임지게 되어 있다. 예? 무서운 책임이죠 여기. 예. 자, 이것도 밑줄 그을 거예요. 요거 7, 8 보면서 여기를 딱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밑에 형사처벌 받는 게 있어요. 형사처벌 받는 것은 같은 그러니까 행위를 한 개 한 거에 대해서 위에 이것도 위에 것도 생기고 밑에 것도 생기는 거예요. 밑에 거 보면 거짓말 쳐서 손님을 속인 것은 금지 행위 중에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거짓말 친 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형사처벌감입니다. 여기 A가.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은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은 요 위에하고 조문이 틀립니다. 위에하고 조문이 다르게 여기는 중개사법 50조 조문이 있습니다. 아까 요 위에 것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는 조문에 근거해서 물어주라고 한 위에 거고 밑에 것은 50조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조문에 따르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종업원이 징역 또는 벌금 받을 짓을 하면 감독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우리 사장님도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벌 주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라고 그래요. 고용인도 벌 주고 사장님도 벌 주고 이렇게. 그런데 이때는 사장님은 감독 소홀 책임 정도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벌금. 징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징역까지 살리면 너무 심하다고 보는 거죠. 많이 물려야 벌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양벌 규정 중개사법 조문에 걸려들어서 벌금 물었다 그러면 벌금이지만 이게 중개사법 조문이잖아요. 게다가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중, 3, 벌 이렇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야 될 건데 이건 사장님이 직접 잘못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중, 3, 벌 여기에 해당하지만 그죠? 결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판례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이따 밑줄 그을 거예요. 이 판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만약에 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벌금 받는 건 있는데 혹시라도 감독을 잘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잘했을 수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쫓아다니면서 그쵸? 저도 요새 감독 책임을 지고 우리 큰놈이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하는데 진짜 공부하는지 감시하도록 특명을 하달받아가지고 12시 이후부터 2시까지 그 사이에 공부한다고 막 그랬을 때 계속 제가 가서 감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계속 하는 건 아닌데 자 감독 소홀 책임을 다 했다 그러면 벌금을 물려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감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알아서 잘할 사람은 이 우주에 한 몇 사람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감시받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지킵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99.99%입니다. 그래서 너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방치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애정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집에 계신 어르신들도 잘 보살피시고 자 감시하시고 그래야 돼. 자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외적으로 벌금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나와서 이 사람이 사고 쳤을 때 여기가 형사처벌 받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슨 책임이더라? 과실 책임이더라. 어떤 과실?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이더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실이 없다면 잘못이 없다면 벌금도 물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사례 문제로 나올 거니까 한 문제라고 딱 보셔야 됩니다. 아까 앞쪽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앞쪽에 뭐 고용신고, 업무개 시전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것을 때려치고라도 요게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게 더 잘 나옵니다. 앞에 것보다. 자 교재를 밑줄을 보면 여러분 교재는 어디 가시냐면 171페이지. 자, 그 전에 우리 교재에 보면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판례가 하나 있죠? 그 판례 중요합니다.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보조원을 170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17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조원한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한 것은 이 사람 한 걸로 본다고 그래서 이 사람만 책임지고 여기는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이다. 그 판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 오른쪽 가시면 이제 여기서는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되는데 가로 1번이 민사책임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이 무과실 책임 제목만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 부진정 연대 책임 그쵸? 그거 동그라미 3번이 구상권 요 구상권 얘기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다 구상권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연대 책임이어서 그런 겁니다. 연대 책임. 그래서 구상권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밑줄 긋고요. 자 이번에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형사 책임 얘기가 나옵니다. 형사 책임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거기 회색 바탕 박스를 갖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50조입니다. 중개사법 50조. 자, 소공,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48조 또는 4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이렇게 나왔죠. 48조나 49조가 벌금이나 징역 받을 짓을 했을 적에는 이런 뜻입니다. 징역이나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는 그 행위자를 벌 주는 것 외에 그죠?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벌 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인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에 정해진 해당 조문에 써져 있는 규정된 조자가 조문이에요. 뭘 구한다고요? 벌금. 벌금에 동그라미 치시고 형광펜 하시고 이 양벌 규정은 사장님 받을 때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때는 받아봤자 벌금이에요. 징역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실 책임의 성격이라고 된 부분 중요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개공이 고용인의 업무상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할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벌금형을 면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인의 위법행위로 나왔죠.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서 제위의 거 중개사법에 의해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거 누가 벌금을 받았다는 얘기요? 개공. 이 개공이란 말이 안 빠져있죠. 사실은 개공 얘기하는 겁니다. 선고받은 개공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시험 여러 번 나온 부분이에요.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밑에 있는 사람이 사고 치는 바람에 개공이 벌금 물었다. 그랬을 때
그 벌금 문 것 때문에 사고 개공이 결격자가 되지 않고 결격자로 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 취소 당하지도 않는다 이 뜻이죠. 여기 형사 책임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나눠드린 문제 1번 풀어보십니다. 1번. 자, 1번은 갑이 누구냐면 소공입니다. 업무상행에 대해서 병이 개공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소공 갑의 배상 책임은 없어진다. 안 진다. X죠. 연대 책임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병은 사장님 병은 보조원 을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보조원은 계약서 써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죠? 디귿번 3번 보조원 을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추정한다,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나오셔야죠. 4번 개공병은 보조원 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종이 7명이 아니고 10명이라니까요. 5번 사장님 병이 소공갑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병은 벌금으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5번이 정답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진짜 안 보이는가? 진짜 안 보이네. 안 보입니다. 예. 자, 자, 도장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 우리 이제 사장님은 도장을 갖다가 파가지고 등록을 시켜놓고 등록된 도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정, 등록 및 사용 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요 도장을 등록을 시켜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위에 나온 자연인하고 밑에 나오는 법인하고 그죠? 달라요. 위에 나온 자연인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 개공이나 수공이다 그러면 요 숨을 쉬는 사람. 밑에 법인은 숨 안 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숨 쉬는 사람은 어떤 도장을 파서 등록하냐면 하나가 가족관계 등록부. 예? 가족관계 등록부는 옛날로 치면 호적이요. 호적부. 또 하나는 주민등록표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거기에 기재된 성명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에 올라와 있는 이름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나온 이름은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이겠죠. 그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있는 그 사람의 본명 그것이 새겨진 인장 그것을 등록하고 써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호적상 이름과 주변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개인 사람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부르는 그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등록하고 그러면 안 되고 호적상에 있는 본명으로 도장을 파고 등록하십시오. 그런 뜻이. 이름 두 개인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고 보통 이름이 한 개인 사람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그랬을 때 그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한 인감 도장이어도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막 도장이어도 본명만 새겨졌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인감 도장만 등록하도록 했었어요. 옛날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자, 동사무소에 신고한 인장, 그것을 무조건 등록하십시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인감도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인감 낸 그 도장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굴러다니는 막도장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달라진 점이고, 대신 그 도장에는 이름, 본명이 새겨져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도장 크기를 규제하죠. 그래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그 다음에 30mm 이네요. 30mm 그러면 3cm니까 3cm가 결코 적은 크기는 아니에요. 큰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작으면 7mm, 길면 크면 30mm. 그래서 크기도, 도장 크기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크기를 도저히 시험에서 틀릴 수가 없다. 왜냐면 이 7mm, 30mm인데 제 생일이 7월 30일이에요. 아직 많이 멀었죠. 근데 제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금방 옵니다. 7월 30일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자, 밑에 있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이제 숨을 안 쉬는 사람. 여기는 상업등기 규칙이라는 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상업등기 규칙. 숨을 안 쉬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요게 중요합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의 인장은 요건 진짜 법인의 인감도장입니다.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합니다. 법인의 인장. 따라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등록하지 않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법인 인감증명서를 갖다 띄어서 그것을 관청에 갖다 내는 걸로 대신해 버립니다. 그걸 가름한다 그래요. 가름한다, 대신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갖다가 제출하는 걸로 뭐예요? 대신합니다. 요거에 최근에 4번인가 5번인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 왜냐면 이제 무조건 인감증을 등록해야 되니까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제. 조심할 것은 여기서 얘기한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라고 돼 있고, 이게 법인의 대표자의 인장이 아닙니다. 누구의 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의 인장. 그러니까 이걸 틀리게 내는 사람들은 문제에서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대표자 인장 이렇게 되면 땡입니다.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뭐예요? 법인 자체의 인장을 얘기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인의 식구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어떤 도장을 등록하고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법인하고 식구니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무슨 인장이겠어요? 법인의 인장 이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저기랑. 그런데 만약에 분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다,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도 뭐 법인 인감증을 갖다 이렇게 잘 쓰면 될 텐데 여러 군데 있어 버려. 한 10군데 있어. 그러면 법인의 인감증을 10군데 사무실에서 분사무소까지 쳐서 다 쓰기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분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인정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바로 일종의 사용인감인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 인장 일종의 사용인감이죠. 이것도 대표자의 인장 아니고 대표자가 뭐 한 거예요? 보증.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그러니까 등록하고 쓸 수 있는 인장이 몇 개예요? 분사무소는 2개. 불편하지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고 쓸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쓰려면 이거. 네. 그래서 A 또는 B예요. 그 우리 조문에서 A 또는 B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A 또는 B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이거든지 아니면 이거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출제하느냐? 방법이 똑같아. 이게 범죄 수법이 있듯이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출제 수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A 또는 B 그러면 이렇게 출제하죠. 아, 이때는 반드시 A로 해야 돼.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2가지인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자, 다시 분사무소의 경우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오해요, X예요. X. 이걸 꼭 등록해야 됩니까? 이걸로? 이것도 있어요. 위에 것도. 이걸 어디다 버리면 안 되죠. A 또는 B 이렇게. 그쵸? 좀 이따 또 나와요. 근데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대비가 돼요. 자, 요거 이제 요걸 등록합니다. 요걸. 네. 그런데 자,
누가 인장을, 도장을 등록해야 될까요? 보세요. 누가 도장을 등록합니까? 가만히 보면 사용할 사람이 등록하는 거고요.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날인한다는 뜻. 그죠? 날인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날인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똑같아요. 누가 등록해야 되죠? 누가 날인해야 되죠? 그거 똑같죠. 누가요? 소개한 사장님이 날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누구까지도 날인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소공. 소공이 확인설명서나 계약서 작성 같은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거 했을 적에는 도장 찍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근데 보증은 어때요? 날인할 의무가 없으니까 아까 처음에도 봤었잖아요. 인장을, 도장을 등록할 의무도 당연히 없는 거. 이게 보증이에요. 어떤 도장을 등록하느냐. 방금 전에 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앞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등록하느냐. 어디죠? 등록할 때가. 등록관청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별거 없잖아요.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핵심은 뭐냐.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 도장은 자,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무소 구청장한테 등록할까요? 아니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할까요?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무소 구청장한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핵심. 그죠? 아, 이건 다 아실 거니까 뭐 했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등록할 거냐 좀 이따 봐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언제 등록하느냐. 처음 중개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도장 등록을 언제까지 하느냐. 바로 일을 하기 전.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인가 등록 절차 공부할 때 등록증을 걸고서 그 다음에 영업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인장 등록.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개설 등록 전이 아닙니다. 이게 업무 개시 전. 그죠? 그런데 도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도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뭐 분실해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도장을 바꿨다 그러면 며칠 이내 변경 등록하셔야 되겠다. 어쨌든 바꿨을 때도 또 등록하셔야 되거든. 바꿔서 등록 변경 등록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시오. 그죠? 여기가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 특히 변경 등록을 그렇게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물을 게 없으니까 숫자. 자, 지금 여기 칠판에서 지금 나온 것 중에 두 군데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는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데입니다. 여기는 요건 최근에 연달아 2번 나온 겁니다. 얘가 잘 안 나오다. 거의 20년 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연달아 2번 두 군데. 그죠? 근데 우리가 뭘 알았냐면 이거 안 했죠. 어떻게 인장을 도장을 등록하는가. 좀 이따 이거 다 밑줄 볼 거예요.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가만히 보면 개공이나 소공이 등록해야 되는데 방법이 각각 두 가지. 우리 사장님은 처음에 신규 오픈할 때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적어서 내겠죠. 사무실 오픈하는 거라고요. 등록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등록 신청서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여기다가 사용할 인장을 여기다 찍어서 요걸 내면 중개사무소 오픈할 때 사용할 인장을 같이 등록해 버리는 거예요. 일타쌍피하게 사무실 등록도 하고 인장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안 하고요. 사무소 오픈은 오픈대로 해요. 그래 놓고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쓸 인장을 찍어서 이걸 내면 이건 이것대로 하고 이건 인장 등록은 이걸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할 대로 선택하시면 돼. 이렇게 한꺼번에 할 건지 아니면 따로 이걸 할 건지. 이 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도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 두 개. 그죠? 자, 고용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저것처럼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이 고용신고서 있잖아요. 이 고용신고 누가 하죠? 누가 해요? 고용신고. 사장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신고를 할 때 소공이 껴들어. 이 소공에 대해서 고용신고 하는 거잖아요. 소공이 껴들어가지고 소공이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여기다 찍어.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고용신고 낼 때 여기 찍어서 낸다고. 그러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요거 쓸 겁니다 해서 소공도 인장을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신고서를 이용해서 같이 등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소공이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안 하고 껴들지 않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이거 하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는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이걸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인장 등록. 그러니까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 또는이라고 돼 있어 분명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맞춰보셔야 되는 거야, 이제. 맞춰보셔야 돼. 자, 개업공인인계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사용할 인장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XGX.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두 개를 같이. 이건 안 돼.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X지, 그러면. 이것대라고 이것대로 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도장 찍으면 돼요. 날인 이렇게. 날인하는데 보니까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여간 뭐 계약서라든지 확인설명서라든지 찍을 만한 데는 다 찍는 거예요. 이때 사장님인 개공은 거기다가 등록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등록된 도장인데 이 도장이 이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등록된 도장 요걸 찍어야 되는데 이거 안 찍고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어놨다. 등록 안 된 도장 찍어놨어. 그럼 법을 어긴 거잖아. 무조건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등록 안 된 도장 찍어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업무 정지. 누구니까? 사장님 이렇게 되죠. 만약에 소공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등록된 도장입니다. 이게 이걸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 찍고 등록 안 된 노란 도장을 찍어놨어. 누가? 소공이. 그럼 소공 법을 위반했죠. 소공이 이때 받는 제재가 뭘까요? 소공이 등록 안 된 도장을 써먹은 거예요. 그럼 자격 정지. 소공이 인장 등록 및 사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자격 정지. 사장님인 개공이 그걸 어기면 업무 정지. 어쨌든 과태료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재는 밑줄 긋고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175페이지 가보시고 네모 2번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이라고 써져 있고 가로 1번 인장 등록 의무자라고 돼 있고 첫 줄 보면 인장 등록 누가 하셔야 됩니까? 첫 줄 개공하고 소공. 자, 가로 2번 인장 등록 시기라고 해.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 줄 보면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하셔야 되겠다? 업무 개시 전. 둘째 줄에 보시면 전자문서로도 인장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둘째 줄에 전자문서로 할 수 왜 넘겨요? 왜? 175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이라고요. 네? 업무 개시 전 다음에 둘째 줄에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76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3번에 등록한 인장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 제목을 보시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공인개공과 부칙개공 얘기하고요.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소공 나와 있죠. 소공. 그러면 자 요런 자연인에 해당되면 숨쉬는 사람 자 그때는 자 셋째 줄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부 나오고 셋째 줄에 그 다음에 셋째 줄 끝부분에 주민등록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인에 들어가면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요 말이 봐야 돼.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이다. 이런 식으로 옆에 동그라미 1번 옆에다 써두세요. 이렇게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인감증명법 나오면 X예요. 어떤 말이 와야 된다고요? 가족관계 등록부. 또 어떤 말이 와야 돼요? 주민등록표 이 말이 와야 돼요. 그리고 7월 30일이 또 옆에 있죠. 옆에 인장 등록할 도장 크기 7월 30일 거기도 형광펜. 동그라미 2번 법인일 때는 어떤 도장을 등록하고 써먹는 거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어떤 도장이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무슨 도장? 법인의 도장, 법인의 인장. 그쵸? 자, 근데 셋째 줄 보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분사무소는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2개인데 그죠? 그래서 거기 지금 셋째 줄, 넷째 줄 보시면 대표자가 넷째 줄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럼 분사무소는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몇 개? 2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법인의 인장이란 말이 안 나와도 당연히 법인의 인장 들어가고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렇게 되고요. 가로 4번 갑니다. 어디에다가 인장을 등록하느냐. 어디에요? 어디? 가로 4번 첫 줄 중간에 등록관청에 등록.
인장 등록 어디에요? 개설 등록관청이 한다고 나오잖아요. 첫째 줄에. 근데 가로 4번의 둘째 줄을 보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별표. 분사무소에 쓸 인장은 어디 쫓아가서 인장을 등록해 두셔야 되겠다. 주된 사무소, 수령에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 그 다음에 가로 5번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각각 두 가지씩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가로 5번의 동그라미 1번 첫 줄에 보면 인장 등록 신고서를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예. 그런데 둘째 줄에 보면 그런데 이때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또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아니면 소공 같은 경우는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또 뭘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고용신고서, 그죠? 그러니까 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자 개공 같은 경우는 등록 신청서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소공은 뭘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고용신고서. 그렇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두 줄. 법인은 개업공인인계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름한다. 이렇게. 오른쪽 가시면 가로 6번 기출문제 표시가 많이 나와 있죠. 변경 등록을 며칠 이내 하시라. 둘째 줄 변경 등록 며칠 이내. 7일 이내. 됐어요. 뒤에 가시면 178페이지 위반시 제재에 나와 있습니다. 제재에서 개업공인인계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개공은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넷째 줄에 나와 있는데 개공이 인장을 등록할 의무나 또는 사용할 의무를 어겼다. 개공일 때는 넷째 줄에 어떤 제재를 받아요? 업무정지. 자, 소공이 만약에 위반하면 어떤 제재 받습니까? 밑에 2번. 자격정지다. 두 개 구별하시고. 자, 문제 2번 풀어보십니다. 나눠드린 거에 2번. 갑이 중개법인이고요. 을이 소공입니다. 그때 갑 중개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죠. 법인의 인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법인 갑이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등록을 며칠 이내 하셔야 되겠다. 7일. 그죠? 요건 맞는 거네요. 3번 갑은 실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요거 맞고 4번에 보면 소공을은 자연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 이런 말을 봐야 돼요. 거기 나타나 있는 성명이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게 도장이겠죠. 강서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그거. 예,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소공을은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하셔야 되겠다. 업무 개시 전. 그러면 1번이 틀린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셔요. 휴법에 대해서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고 쉴 거예요. 금방 할 건데 이제 5분만 시간 주시면 돼. 휴업은 잠시 쉬는 거. 산에 가려고 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폐업은 아예 문 닫는 거. 그 폐업 건수가 최근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한 8만에서 9만 사이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9만 가까이 가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8만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기준이 8만이 맥시멈이었어요. 안 좋으면 7만 가까이 갔다가 좋으면 8만 가까이 이게 있다가 한 10,000명 정도 중개업소 사장님이 증가된 거예요. 근데 폐업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기 나쁘죠. 폐업 건수가 늘어요. 100%. 나쁘죠. 그러면 학원 오는 수강생이 줄어요. 경기가 좋죠. 그러면 학원이 넘쳐나고. 제가 쭉 보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수강생이 많이 왔어. 그럼 부동산 경기 어때요? 이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좋은 거야. 안 와. 한 3, 4년 전에 학원에 수강생이 별로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3, 4년 전인가? 하여간 저기 보면 합격생이 많이 안 나오는 때가 있었거든. 그때는 진짜 학원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모르지만 하여간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래. 자, 그러면 휴업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휴업은 이제 쉬는 건데 우리 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 규제해요. 한 달이나 두 달 쉬는 것도 휴업이에요. 그런데 휴업에 대한 규제는 3달 넘게 휴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규제해요. 어떻게 규제하냐면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증을 갖다 바치면서 미리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나 길게 쉬려고 해요. 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3개월 초과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3달 쉬는 사람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달 쉬는 것도 휴업이긴 한데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휴업 신고할 때는 자격증을 떼어가요? 등록증을 떼어가요? 등록증. 자격증으로 안 돼요. 이 등록증은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그치. 갖다 보관시켜 놓는 거예요, 관청에. 그랬다 나중에 다시 일하려면 찾아올 거예요, 나중에. 사본은 보관시킬 수 없지. 원본을 갖다 놔야지. 이거. 그 다음에 휴업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규정한 거 가만히 보면 원래 6개월 넘게 길게 못 쉬는 거예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이거 잘 내요. 그래서 이 보면 자, 질병에 따른 요양, 몸이 아파요. 그랬을 때 뭐 1년 쉬고 막 그럴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징집에 따른 이병 이런 거. 그 다음에 취하. 학교 한 2년 갔다 와야 되는데요 하면서 이럴 때는 6개월 넘게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지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씩 지문 하나씩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근데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사무실 오픈해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개공이 됐는데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요. 혼자 하는데도. 자, 그랬을 때는 휴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고 있지 않는 것도 뭐다? 휴업이다. 근데 영업 개시 않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일 모레가 3개월이 막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뭐요? 재빨리 미리 휴업신고서를 내놔야 제재를 받지 않는다. 휴업신고 안 한 죄는 이거 안 했죠? 신고 안 했죠? 휴업신고를 안 한 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큰 뭐 처벌받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미리 신고해두지 않으면 과태료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휴업인데 여기 휴업은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하는 것도 돼요. 당연히. 자, 두 번째 가봅니다. 휴업했던 사람이 다시 이제 문 열고 일하려고 하는 거. 그때가 이제 하는 게 재개신고입니다. 재개신고. 나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재개신고. 그러니까 이것은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신고. 다시 영업을 하려고 했을 때 휴업 신고하면서 등록증 갖다 보관시켜 놨었죠. 원본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다시 일하렵니다 하고 이제 재개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관청에서는 등록증을 갖고 있다가 즉시 돌려주고 그 등록증 걸고 영업하라고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휴업신고 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4개월 쉬겠다 그러면 휴업신고 했었겠죠. 근데 한 달을 더 쉬고 싶어. 그럴 때 하는 신고가 변경신고죠. 한 달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신고. 이것도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휴업신고 했던 사람인데 다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재개신고. 이것도 미리 하는 겁니다. 재개하려고 했을 때. 휴업신고 했던 사람인데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변경신고죠? 이것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업신고나 이런 것들은 다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재개나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요. 않는다가 아니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렇죠? 등록증을 갖다 맡겨놨잖아요. 없는 상태. 자기 수중이 없는 상태니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업 나오겠죠. 문 닫고 폐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관청에다 미리 또 신고하셔야 됩니다. 미리. 폐업 다 하고 나서 나 폐업했다 그러면 안 되고 폐업을 하려고 그래요 라고 미리 관청에 신고하는데 이때도 뭘 갖고 가서 폐업 신고하셔야 될까? 등록증 갖고 해서 폐업 신고 미리 하셔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좀 알아두실 게 이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폐업 신고를 하는 거냐.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폐업 신고는 의무가 없어요.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사망하게 되면 구청이나 이런 데 사망 신고는 했겠죠.
그러면 그 사망 신고를 갖다가 정보를 파악해서 관청이 그 돌아가신 사장님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지 폐업 신고를 하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이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고 관청이 알아서 등록을 자르게 돼 있다. 대신 이때는 등록 취소가 돼도 성격상 결격 사유 기간 3년은 붙지 않는다는 거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예? 예,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간신히 끝냈어요. 잠깐 쉬었다가 휴폐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